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이 나이에 사연을 보낸다는 게 좀 쑥스럽긴 한데요. 가족을 위해 한평생 열심히 사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아버지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드릴 수 있을까 싶어 저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살면서 기적이라는 걸 믿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생의 바닥까지 찍어본 저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고 60 넘어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부모님 쓰라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은 다 그렇듯이 꽁보리밥에 김치 하나만 먹어도 부러울 게 없었죠. 가난한 형편에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돕다 보니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서 친구들이 학교 가는 것만 보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가난은 제 인생을 갉아먹는 것 같았고 저는 8살 어린 나이부터 어른이 되면 무조건 부자가 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탄광이 있어서 아버지는 농한기에는 연탄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연탄을 만들고 직접 배달까지 해주며 제법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리어카에 연탄을 싣고 집집마다 다니며 배달하는 아버지가 힘든 것 같아서 제가 가끔씩 도와줬어요. 그 당시에는 집 창고에 연탄 100장, 200장씩 쌓아놓는 집은 부자였죠. 연탄이 워낙 비싸서 낱개로 사가는 집이 많았거든요. 아버지는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버지는 장사 수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외딴 산골이다 보니 아버지는 읍내 장터에서 생필품을 사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팔아서 이윤을 남겼어요. 그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저도 장사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일하고 받은 돈을 차곡차곡 모았거든요. 아버지는 형제들 중에서도 유독 돈에 관심 많은 저를 보고 돈을 많이 벌려면 서울로 가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반값만 들고 저는 20살이 되던 해에 진보다리 하나 들고 서울로 왔습니다. 직업 소개소를 다니며 일자리를 구했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잘 써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셨던 방식대로 저는 서울에서 제일 크다는 동대문 시장에 가서 양말을 도매로 구입해서 종로 번화가 골목 난전에서 팔았어요.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어서 저는 품목을 점점 늘렸습니다. 구두, 베갯보, 액세서리 등 종류가 늘다 보니 돈도 순식간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돈이 모이자 저는 1평짜리 점포를 구해서 구두 닦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주변엔 직장인들이 많아서 자본금도 별로 안 들고 돈벌이가 잘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가만히 손님을 기다릴 게 아니라 저는 건물마다 다니면서 호객 행위를 했습니다. 처음엔 건물 경비원에게 쫓겨났지만 음료수도 사다 주고 친해져서 건물 진입에 성공할 수 있었죠. 저는 사무실로 들어가서 벗어놓은 구두를 무작정 닦았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서비스로 닦아드리는 거예요. 이 구두 속아주기 연하고 아주 고급 재질이네요. 조금만 강내줘도 몇 년은 더 신을 수 있을 거예요. 고맙긴 한데 미안해서.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내일 또 올게요. 저는 그렇게 고객을 한번 정하면 몇 번 무료 서비스로 닦아줬고 결국 제 단골 고객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서 단골이 엄청 늘었습니다. 제가 건물 한 층을 지나면 구두 20-30켤레는 수거를 해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늘 방문하는 사무실에서 직원들 구두를 수거하려는데 한 여자가 하이힐을 신고 급하게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있었어요. 몸에 붙는 정장 치마 차림에 위태로워 보였고 그만 하이힐 뒷굽이 부러지면서 넘어지려는 찰나에 제가 뛰어가서 그 여자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굽이 부러졌네. 큰일 났네. 그러면서 굽이 부러진 하이힐을 신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지금 빨리 가봐야 돼서요. 잠깐만요. 이 구두 신고 가세요. 이건 샘플로 가지고 다니는 구두라 새 거예요. 굽 부러진 구두 신고 가면 발목 다쳐서 큰일 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급해서 꼭 구두 돌려드릴게요. 여자는 굉장히 다급해 보이는 표정으로 뛰어갔어요. 다음날 점심때쯤 가게로 그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제 가게는 여자가 일하는 회사 건물 앞에 있거든요. 손에는 어제 신었던 구두가 들려 있었습니다. 계셨네요. 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미팅도 잘 끝났어요. 거래처와 계약하는 미팅이었는데 바로 거래가 성사됐어요. 이 구두가 행운을 불러준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일이 잘 됐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다른 직원들한테도 홍보 많이 할게요. 감사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차도 마시며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여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이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외동딸이라 형제가 많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경수 씨는 7남매라 좋으셨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회사 가고 나면 저 혼자여서 매일 외로웠거든요. 형제 많은 집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아유, 형제 많으면 하나도 안 좋아요. 매일 식사 때마다 전쟁이에요. 서로 맛있는 반찬 집어먹느라고 싸움 난다니까요. 어릴 때는 맨날 싸웠지만 이제 어른이 되고 보니 누나 형들이 있어서 든든하고 좋긴 해요. 저는 결혼하면 무조건 아이 많이 낳을 거예요. 한 5명 정도? 집에 북적북적 사람 많은 게 좋거든요. 그래요? 그럼 저한테 시집 오실래요? 네? 갑자기요? 그렇게 저는 프로포즈를 했고 미연 씨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해서도 저는 구두 닦기 일을 했고 아내도 회사를 계속 다니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잠바 차림에 나이 지긋한 중년 남자가 찾아와서는 명함을 건네더라고요. 저는 구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인데요. 회사가 이 근처라 사장님을 자주 봤어요. 저희 건물에도 오셔서 구두 가죽이며 관리법까지 설명해 주시는 걸 들었는데 그쪽으로 조예가 엄청 깊더라고요. 혹시 다른 곳에서 구두 관련한 일을 하셨나요? 아니요. 구두 닦기는 처음 해보는 거예요. 구두만 닦으면 경쟁력이 없겠다 싶어서 구두 공장에 가서 귀동냥으로 배운 거죠. 나름 책도 사서 공부도 하고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저희 회사로 스카우트하고 싶어서요.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뭐라도 해낼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한번 고민해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말씀은 감사한데 저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가방끈도 짧고 농사만 짓던 촌놈이라 아마 민폐만 끼칠 거예요. 아유, 학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사람 하나만 봅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남달라서 제 확신을 믿거든요. 대표님이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제가 여기서 단박에 거절을 할 수가 없네요. 제 집사람과 상의하고 답변 드려도 될까요? 결혼하셨군요. 그럼 더 잘 됐네요. 저희 회사 꽤 큰 회사예요. 월급 걱정은 마세요. 결혼도 하셨다니 그건 제가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공채로 시험 쳐서 들어와야 되는데 사장님은 제가 특채로 뽑는 거라고요. 너무 영광이네요. 상의해보고 조만간 대표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와, 여보, 그 구두회사 몰라요? 거기 엄청 유명한 데예요. TV 광고도 나오고요. 구두가 워낙 고가여서 저는 신어본 적도 없지만 저희 회사 여직원들은 그 구두 많이 신어요. 뭘 고민해요. 당장 일한다고 해야죠. 그래? 난 조그만 중소기업 회사 사장인가 싶었는데 그럼 연봉도 높겠네? 당연하죠. 여보, 우리한테 기회인 것 같아요. 아내의 말을 들으니 저는 확신이 들어서 더 고민할 것도 없이 다음날 그 명함에 적힌 주소대로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내 말대로 회사는 엄청 컸습니다. 데스크에서 대표님을 찾으러 왔다고 하니 직원이 저를 대표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 오신 거 보니 제 제안에 승낙을 하신 거겠죠? 아유, 제가 대표님을 몰라 뵙고 주제 넘게 고민한답시고 그런 막말을 했습니다. 엄청 귀하신 분인데 제가 결례를 범했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이렇게 와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근데 제가 성함도 안 여쭤봤네요. 전 김경수라고 합니다. 제가 간단히 이력을 써서 갖고 왔거든요. 아무리 특치라도 격식은 갖춰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요. 경수 씨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많이 배워야죠.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나이도 25밖에 안 됐는데요. 네, 정식 발령 나면 자주 얼굴 보면서 친해지면요. 초등학교도 못 다닌 강원도 시골 촌놈이 이 큰 재화회사에 취직했다는 자체로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저는 개발부에서 구두 디자인부터 원단, 제조까지 전반적인 일을 맡아 했습니다. 하다 보니 일도 재미있고 프로젝트도 성공해서 빨리 승진했습니다. 제가 윗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승진되는 걸 유독 경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상사인 강 부장이었어요. 제가 낙하산이라 못마땅한 거였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낸 보고서를 계속 반려하고 밤늦게까지 야근을 시키고 괜히 제가 한 업무에 트집을 잡아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 부장이 갑자기 구두를 저한테 던지며 김 과장, 이 구두 좀 닦지? 김 과장 듣기라며. 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 과장 낙하산인 건 알고 있었지만 더 기막힌 내막이 있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 김 과장 초등학교도 안 나온 구두 닦기라며? 아니, 어떻게 구두 닦기가 우리 회사에 입사할 수 있어? 어떻게 대표님을 구워 삶았는지 몰라도 이건 노조에서 공론화시켜야 할 심각한 문제야. 부장님, 제 뒷조사하고 다니셨습니까? 그래, 좀 알아봤다. 어디서 굴러 들어온 놈이 대표님 백 믿고 지가 무슨 이 회사에서 대단한 뭐라도 된 것처럼 깝죽대길래. 구두 닦기가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대표님이 저를 정식으로 채용한 거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지. 김 과장 자리가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네로라는 좋은 대학 나온 많은 수재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기를 쓰고 힘들게 입사하는 그런 자리라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지. 노조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해서 이런 부당한 채용에 대해 회사에 강력하게 항의할 거라고. 김 과장 해고시키는 게 내 목표야. 아니지, 부장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거예요? 너가 내 자리까지 넘볼 텐데 그럼 내 모가지 잘리는데 그거 보고만 있을 수 없지. 미리 싹수를 잘라놔야지. 부장님, 저 그런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부장님 존경하고 일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 결혼해서 가장이라고요. 저 잘리면 갈 데도 없어요. 그냥 없던 걸로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강 부장은 노조 위원장에게 말했고 직원들이 강력하게 회사에 항의하며
회사 1층 로비에서 플랜카드를 걸고 저를 해고시키라는 시위를 했습니다. 이를 지켜만 볼 수 없었던 대표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경수야, 정말 미안하다. 노조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대표인 나로서도 어쩔 수 없어. 괜찮습니다. 대표님이 더 곤란해지셔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동안 많이 배웠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아내 얼굴이 아른거리면서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당장 생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희 집은 높은 지대에 있는 산동네였습니다. 그 시절엔 다들 연탄을 뗐었는데 산동네다 보니 연탄집 사장님들이 힘들다고 배달을 잘 안 하려고 해서 웃돈을 더 주고 연탄을 주문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산동네와 아파트 등 다른 연탄집 가게들이 꺼려하는 틈새 시장을 파고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 강원도에서 아버지와 같이 연탄 배달 일을 했던 경험으로 대출을 받아 연탄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제 예상은 적중했고 높은 지대에 사는 동네에서 주문 전화가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단골도 많이 확보해 1년 만에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장사가 타고났나 봐. 사업이 체질인 것 같아요. 어쩌면 구두회사에서 직원으로 월급 받고 사는 것보다 당신은 이렇게 사업하는 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게. 나도 내가 이렇게 사업을 잘할 줄 몰랐어. 재밌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 당신이 늘 옆에서 응원해주고 조언해주니까 내가 더 확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아니에요. 우리 안정되면 빨리 아이도 가져요. 나 5명 낳으려면 할머니 되겠어요. 내년쯤이면 가게도 안정될 것 같으니까 그때 우리 아이 갖자고. 사실 아내는 결혼 초기부터 임신을 간절히 바래서 나름 한약도 먹고 몸 관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아내가 부담 가질까 봐 저는 모른 척한 거죠. 그렇게 연탄 가게가 잘 되면서 거래처인 연탄 공장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시는 지인이 운영하는 강원도의 탄광을 몇 개 저렴하게 사들였습니다. 당시 탄광이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싸게 나온 매물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탄광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둬 해외 수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지사와 공장도 30여 개로 늘었습니다. 집도 3층짜리 정원이 있는 큰 저택으로 옮겼고 운전기사와 가정부도 고용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사업도 안정되었잖아요. 이제 더 욕심 부리지 말고 이것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요즘 계속 사업 확장하는 게 솔직히 좀 불안해요. 맨날 야근에 해외 출장에 당신 몸도 힘들고 이러다가 병 생기겠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는 말 있지? 지금이 그때야.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더 투자해야 되거든. 그런 게 사업이야. 여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몸만 신경 써. 당신 닮은 예쁜 딸 빨리 보고 싶다. 저는 농담으로 한 말인데 임신에 민감한 아내는 금세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여보, 미안해요. 나 당신 꼭 아빠 되게 하고 싶은데 너무 속상해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마. 우리 아직 한창 젊은데 뭘. 난 괜찮으니까 우리 천천히 기다리자. 결혼한 지 5년이 되어도 임신이 안 되자 아내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사업은 승승장구했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험관 시술도 해보고 갖은 노력을 했지만 저희 부부에게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업 규모가 더 커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아내와 여행 한 번 간 적이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이가 없어 적적한 아내는 저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을 텐데 제가 신경 쓸까봐 별 내색을 하지 않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성공한 기업인으로 유명해져 방송과 신문에도 소개되면서 곳곳에서 사업 투자 제의가 하루에도 몇 군데씩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재화회사에 다닐 때 저를 유난히 챙겨줬던 박 과장이 저희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저랑 동갑이지만 직장 선배로 많이 친했거든요. 박 과장, 이게 얼마만이야. 김 과장, 잘 지냈어? 오랜만에 김 과장이라 부르니 어색하네. 그러게,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전화 몇 번 했었는데 연락이 안 되던데. 사정이 좀 있었지. 김 과장 회사 나가고 한 달쯤 후에 나도 사직서 내고 회사 나왔거든. 뭐 먹고 사나 고민하다가 우연히 중국에서 사업하는 아는 형님이 있어서 중국에 아예 가서 20년간 살았지. 그래서 연락이 안 되었을 거야. 그럼 중국에서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 중국이 철강 쪽으로 세계 1위인 건 알지? 전 세계에서 철강의 절반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보면 돼. 그 형님이 철강 회사를 크게 하고 있어서 지점을 안 내주는데 동사정에서 지금 허베이성에서 철강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허베이성이 주요 철강 생산지거든. 정부에서 아예 철강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어서 미래가 밝아. 그래? 내가 철강 쪽은 잘 몰라서. 나인들 알았겠어. 그 형님만 믿고 과감하게 도전한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겠어? 대륙 스케일은 한국하고 격이 달라. 우연히 김주임 사업한다는 얘기 듣고 사업 얘기하려고 한국에 일부러 왔다가 잠깐 들른 거야. 나야 석탄 정사밖에 모르는데. 무슨 소리야. 김주임 사업 안목은 예전부터 알아줬잖아. 지금 중국 철강 노하우를 배워가려고 한국의 큰 철강 기업들도 방문하고 있는데 선점당하기 전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김 과장도 도전해보라고. 지금 내가 베이징에도 회사를 준비하고 있어. 지금 투자자들이 매일 찾아와 투자하겠다고 사정하는데 동업이라는 게 사람 보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김 과장과 함께 사업하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온 거야. 그래? 이제 생각 좀 해볼게. 그래, 쉽게 결정할 문제 아니니까. 나 중국 들어갈 때 같이 가서 직접 회사 보고 결정해. 아는 사람일수록 거래는 확실하게 해야지. 나 사기치는지 김 과장이 눈으로 다 확인하고 결정해도 안 늦어. 중국에 바람 쐬러 간다 생각하고 이번에 같이 가자고. 그럼 그럴까? 그렇게 4월 후 전 박 과장과 같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박 과장이 말한 대로 허베이성은 많은 철강회사와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어때? 굉장하지? 이게 중국이라고. 한국하고 비교도 안 되지? 와, 엄청나네. 박 과장 진짜 성공했구나. 박 과장이 운영하는 철강회사도 규모가 꽤 컸습니다. 공장 직원들만 100여 명이 되어 보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1년 수익이 얼마나 되는 거야? 8천억 정도 돼. 8천억이나 된다고? 우와, 상상이 안 되네. 중국이라 가능한 거라고. 중국이 세계 생산 1위다 보니 아랍, 미국, 아시아 할 것 없이 다 거래하다 보니 이 정도는 기본이고 곧 몇 조에 이를 거야. 김 과장 진짜 운 좋은 거라고. 돈을 뭉치로 가져와서 투자한다는 회사들이 줄을 섰는데 내가 다 거절했거든. 김 과장, 허베이성이 이 정도인데 베이징이면 여기 몇 배 수익이 난다고 보면 돼.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네. 중국 사정을 너무 모르고 있었어. 우선 중국에 왔으니까 관광도 좀 하고 내 별장에서 푹 쉬어. 그러고 투자할지는 천천히 충분히 생각해. 아유, 그렇게 신세를 져서 내가 송구하네. 아무튼 여기 머무는 동안 잘 생각해 볼게. 그리고 내가 이 지역에서 좀 유명해. 허베이 성은 내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보면 돼. 시장, 경찰청장, 은행장까지 다들 내 앞에서는 끔뻑 죽거든. 내가 돈줄이니까. 아참, 이 사진 볼래? 이 사람이 시장이고 이 사람이 은행장. 아니, 이런 실세들과 같이 사진도 찍고. 박 과장 대단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내 사업 인맥이거든. 중국에서는 사업하려면 공안이 다 관여해서 아무튼 까다롭거든. 그런 법적 문제까지 이 사람들이 다 해결해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이번 베이징 사업권도 미리 다 얘기해놔서 이 사람들이 그쪽에 말해놔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아무 걱정할 거 없어. 내가 김 과장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1위 철강 회사로 만들어줄게. 아유, 말만 들어도 기분 좋네. 아니다. 이번에 온 김에 내가 약속 자리 만들어 볼게. 어차피 볼 사람들이니 미리 안면 트면 좋지. 박 과장은 전화를 몇 군데 하더니 진짜 이틀 후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시장, 경찰청장, 은행장을 불렀습니다. 박 과장이 중국어로 그 사람들과 사업 얘기를 했고 저는 박 과장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다행히 식사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근데 저런 사람들이 왜 박 과장을 도와주지? 내가 한 꼴통하잖아. 구두회사 다닐 때도 다들 김 과장 쫓아내려고 시위할 때도 나 혼자 피켓 들고 김 과장 강제 사퇴는 부당하다고 1인 시위했잖아. 여기가 사실 비리가 좀 많거든. 저런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꾸준히 줘야 여기서 사업할 수 있거든. 그걸 내가 처음에 여기 와서 알게 되었고 언론에 퍼뜨리고 중국 정부에 고발하겠다고 진짜 찾아갔거든. 그 다음부터 저렇게 나한테 잘하더라고. 나도 저 사람들 덕에 이만큼 먹고 산 거니까 고맙지. 실제로 만나고 나니 더 확신이 섰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저는 박 과장에게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번 결정하면 바로 진행하는 스타일이라 한국으로 연락해 투자금으로 2천억 원을 박 과장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김 과장, 이 돈의 10배를 곧 벌 거야. 나만 믿어. 그럼 난 오늘 부집으로 베이징에 가야 되니까 우선 김주임은 한국에 가 있어. 베이징 갔다 오면 연락할게. 그래. 내가 뭐 도울 건 없어? 박 과장 혼자 정신 없을 텐데 나만 편하게 한국에서 쉬어도 되나 모르겠네. 여기 20년 살면서 완전히 중국 토박이나 다름없어. 나 혼자 움직이는 게 편해. 투자자님은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김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네. 그 후 저는 한국으로 귀국했고 회사 일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여보, 당신 중국에 왜 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회사 비서 통해서 알았는데 당신이 돈을 송금해달라고 했다던데요? 무슨 일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보, 나 중국에 예전 회사 다니던 직장 동료가 철강 사업을 크게 하는데 그거 같이 하게 되었어. 아주 전망이 좋아. 회사 돈은 투자금으로 송금한 거야. 네? 제가 당신 하는 일은 잘은 모르지만 투자금이라면 꽤 될 텐데 어디서 돈을 마련했어요? 은행 대출, 부동산 정리 좀 한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곧 그 몇 배를 벌게 될 거니까.
여보, 나 함부로 투자 안 하는 거 알지? 나 믿어. 여보,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느낌이 안 좋아요.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편안히 돈 어디다 쓸지만 고민하고 있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박 과장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많이 바빠서 그런가 하고 계속 연락만 기다리다가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없는 전화번호라고 계속 음성 안내가 나오고 박 과장이 준 명함에 있는 중국 회사 전화번호로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회사 갔을 때 비서가 중국 교포라 한국말을 잘했거든요. 근데 회사 전화도 계속 신호음만 가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1시간 간격으로 전화를 했는데 계속 연결이 안 되었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중국어 통역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박 과장 회사로 갔는데 회사는 문이 닫혔습니다. 회사 문에 폐업이라고 글자가 써 있어요. 제가 이 근처 부동산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통역사와 저는 부동산으로 가서 이 회사에 대해 자초지종을 물었고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허베이성 철강 회사들은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하루 건너 폐업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회사도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아무도 안 사죠. 다들 망해서 나가니까요. 저 그럼 내가 사진 한 장을 줄 테니 이 사람이 이 회사 대표냐고 물어봐 줄래요? 아 참,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 은행장, 경찰청장이라는데 맞냐고도 물어봐 주세요. 저는 박 과장이 경찰청장, 은행장, 시장하고 찍은 사진들을 부동산 사장에게 보여줬고 박 과장이 이 회사 사장은 맞는데 워낙 은행 빚이 많아서 회사는 경매로 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신문에 있는 사진이 현재 시장과 경찰청장이라고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박 과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머문 별장 관리인 호텔 레스토랑 직원에게 박 과장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 선불을 주면서 일주일 렌트한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 별장 주인은 딴 도시에 살아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와요. 이분 회사 거의 망할 위기여서 이렇게 투자자들 몇 명씩 호텔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시장, 은행장, 경찰청장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은 돈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혹시 선생님도 사기당하셨어요? 사기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호텔 직원이 박 과장이랑 좀 알고 지내는 사이라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호텔로 와서 지금 큰돈이 들어와서 중국 떠나서 다시 회사 차린다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에 홀렸는지 매사 돈 거래할 때 그렇게 확인하고 신중한 제가 저런 나쁜 놈한테 당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멍하니 서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중국 공안에 신고해서 인터폴 수배를 했지만 이미 해외로 도주한 것 같다고 사실상 찾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무슨 정신으로 한국으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집에 오자마자 저는 아내 앞에서 오열을 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말하니 아내는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집과 회사 제 재산 전부를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술은 한 잔도 입에 못 대던 저는 술이 없으면 제정신으로 버티기 힘들었고 그렇게 망가지는 저를 보는 아내는 매일 울면서 속상해했습니다. 잘 먹지도 않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아내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박 과장을 잡겠다며 매일 여기저기 다니며 박 과장이 있을 만한 곳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아내를 거의 방치한 상태로
맨날 밖으로만 다니다가 아내가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간 후에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부터 식음을 전폐하던 아내는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이 구두 닦기부터 시작해서 평생 모은 재산인데 당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더 당신 사업에 관심 가지고 도와줬어야 하는데 제가 아무 도움이 안 됐다는 게 속상해요. 당신 아무 생각하지 말고 병 나을 생각만 해. 나도 곧 일자리 찾아서 재기할 거야. 저는 공사장 막노동 일을 시작했고 그렇게 아내 치료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됐고 결국 화병으로 몇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곁에 없다는 사실에 너무 허망하고 가슴이 아파서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아내가 없는 지하 단칸방에서 아내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줬던 그 구두를 아직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박스 안을 열자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아내가 산 신생아 신발과 모빌, 젖병, 신생아 용품이 가득했습니다. 그걸 보자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일기장이 보였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저와 연애 시절과 신혼 때 일들이 적혀 있었고 거의 아이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일기장을 넘기던 중 웬 사진 한 장이 일기장에 있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청년 사진이었어요. 누구지? 아내는 외동이어서 남동생은 아닐 텐데. 사진 뒷면을 보니 아내의 손글씨로 은혜보육원 내 아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업이 망해 화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 유품에서 발견된 고아원에 숨겨놓은 아들 사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 말도 안 돼. 집사람한테 숨겨놓은 친아들이 있었던 거야?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던 거야? 어차피 우리 아이 없는데 친아들이 있었으면 데려와 같이 살면 되잖아. 뭐야? 나한테 말 못할 무슨 사연이라도 있었던 거야? 혼란스러워. 저는 배신감과 안 좋은 생각까지 하며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나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었나? 아님 나와 결혼 생활하면서 바람 피워서 아이를 낳았나? 뭔가 아내에게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진 속 아들을 찾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국에 있는 은혜 보육원마다 일일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가 맡긴 아들을 찾고 있는 중인데요. 아내 이름은 오미연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름은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던 중 오미연 씨요? 잠깐만요. 명단 좀 볼게요. 여기 오미연 씨 이름 있네요. 아들이 있다고 적혀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주소 문자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알려준 주소대로 찾아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을 만나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이 사진에 아들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 청년을 찾고 있었습니다. 일기장 속에서 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원장님, 이 청년 본 적 있으세요? 아, 준식이네. 저희 보육원에 있는 아이 맞아요. 그리고 오미연 씨도 지금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요. 찾아간 고아원 원장님이 이 명함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해 보세요. 연락을 건 순간 내 인생에 기적이 찾아옵니다. 건네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준식 씨 되시나요?
네, 제가 이준식입니다만 누구시죠? 은혜보육원에 계셨죠? 혹시 오미연 씨를 아시나요? 제가 그 사람 남편입니다. 물어볼 게 있어서 이준식 씨를 찾고 있었어요. 엄마요? 엄마라고요? 제가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하니 만날 장소를 알려줍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고 주위를 둘러보니 다 여자들 뿐이라 자리를 잡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긴장됐는지 침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곧이어 한 남자가 가게로 들어와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사진 속 그 남자가 맞았습니다. 근데 20대 청년이 아니라 40대 중년 남자였습니다. 저 이준식 씨 되시나요? 네, 아까 전화 주셨던 분이시죠? 이렇게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네, 엄마 이름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거든요. 엄마 남편이라고 하시니 꼭 만나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바로 당신과 저희 아내의 관계예요. 집에서 우연히 이 사진을 봤는데 내 아들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내가 저 몰래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왜 그동안 나한테 말을 못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정말 혼란스럽거든요. 나 사실 지금 최대한 화를 누그러뜨리고 있는 건데 당신 보는 거 기분이 썩 좋진 않아. 진짜 내 아내 친아들이야? 친아들 아니에요. 오해세요. 뭐? 친아들이 아니라고? 남자가 저희 아내와 만난 사연을 말해줍니다. 남자는 갓난아이 때 고아원 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그렇게 6살이 되었고 워낙 성격이 밝고 부침성이 좋아서 자원봉사자들이 오면 유독 잘 챙겨줬습니다. 이날도 봉사자들이 탄 버스가 오기를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도 안 오자 실망하고 마당에서 구슬치기를 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이때 자가용 한 대가 도착했고 아이는 한달음에 달려와 차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차에서 내리면서 아이를 보고 넌 이름이 뭐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준식이요. 아줌마도 봉사하러 왔어요? 그래. 아줌마가 가져온 선물 줄게. 우와! 이건 과자, 초콜릿, 그리고 크레파스, 공책, 바지, 티셔츠. 마음에 드니? 네. 감사합니다. 아이의 해맑은 모습을 보고 아내는 흐뭇해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 아이를 갖지 못하자 힘든 마음을 봉사로 잊으려 이 고아원을 찾아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선물도 주고 빨래며 청소를 도와줬어요. 그날 이후로 매 주말마다 고아원을 찾아 유독 정이 가는 그 아이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아줌마 아이는 몇 살이에요? 아줌마는 아이가 없어.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겨. 아이가 없어서 슬퍼요? 말없이 울고만 있는 아내를 보고 아줌마, 제가 아줌마 아들하면 되잖아요. 울지 마요. 정말 그래도 되니? 저도 엄마 없잖아요.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르고 고아원 앞에 버려졌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엄마?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엄마! 엄마? 그래, 준씨가 엄마야.
그렇게 아이는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며 잘 따랐고 아내도 아이를 자식처럼 여기고 물심양면으로 아이를 돌봐줬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공부하는 데 지장 없게 학비, 학용품, 심지어 학원비까지 대주며 친엄마처럼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엄마, 나 이번에 1등 했어. 어머, 진짜? 우리 준식이 전교에서 1등 했네? 잘했어. 우리 아들, 아유, 예뻐. 아이는 아내의 살뜰한 보살핌으로 공부도 잘했습니다. 준식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앞으로 대학은 어디 가고 싶어? 나 사회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법대에 가려고. 와, 우리 아들 멋지다. 누구 닮아서 이렇게 똑똑한 거니? 누구긴 누구야. 엄마 닮아서 그렇지. 그렇게 아이는 아내의 도움으로 법대에 진학했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대학도 못 갔을 거고 지금의 전 없었겠죠. 엄마는 제 인생의 큰 은인이에요. 꼭 변호사가 되어서 그 은혜에 꼭 보답하겠다고 했는데 사는 게 바쁘다 보니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대학 다닐 때도 엄마가 대학 등록금도 다 대주시고 원룸도 얻어주셔서 거기서 고시 시험을 준비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거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원룸에 와서 식사도 차려주시고 빨래며 청소를 해주시더니 한동안 발길이 끊겼어요. 연락도 뜸하시고 무슨 일이 있나 싶었어요. 그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엄마한테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전화했는데 계속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일이 바빠졌고 또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으면서 엄마와 연락을 안 하게 됐어요. 이제 엄마한테 제가 변호사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엄마 잘 계시죠? 아내는 얼마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돌아가셨다고요? 남자는 오열을 하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좀 더 빨리 아내에게 연락을 하지 못한 거, 아내가 그렇게 바라던 변호사가 된 걸 말하지 못한 거, 자신을 평생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못한 게 너무 후회된다며 통곡을 합니다. 지금 하늘에서 준식 씨 보면서 웃고 있을 거예요. 아내는 평생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결국 내게 아들을 선물로 줬네요. 아내한테 아들이면 저한테도 아들인 거죠? 저도 준식 씨를 아들로 생각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그럼요. 저희 아버지 생기면 너무 좋죠. 그렇게 저는 아내가 맺어준 인연으로 남자와 부자 관계로 지내며 친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저 매번 만날 때마다 아버지는 제 얘기만 물어보시고 아버지 얘기는 전혀 안 하시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으세요? 누가 알아봤자 괜히 마음 쓸까봐 얘기 안 하는 거야. 아빠 아들 사이에 못할 말이 뭐 있어요. 말씀드렸죠? 제 생명의 은인이신 엄마한테 빚 꼭 갚는다고요. 그 빚 아버지한테 갚아야겠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보세요.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요. 사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재벌 소리도 듣고 잘 살았지. 근데 아는 지인이 사업 확장한다고 동업하자해서 투자했다가 돈 떼이고 그 인간은 잠적했어. 피 같은 돈을 사기당하고 난 집과 회사 전부를 잃고 빈털터리가 됐지. 겨우 반지하 월세방 하나 얻어서 살다가 아내가 스트레스로 화병이 나서 그렇게 된 거야. 다 나 때문이야.
아내는 투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 욕심으로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졌어. 어떻게 그런 힘든 일이 있어서 엄마와 연락이 안 된 거군요. 피해액은요? 그자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법적으로 조치는 하셨고요? 피해액은 2천억이야.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중국 경찰은 잡기 힘들다고 하고 변호사 쓸 돈이 없어서 소송이나 그런 거 할 여유가 없었어. 참,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내가 준 돈으로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업할 거라고 했대. 아니, 어떻게 2천억을 사기칠 생각을 다 했대요? 정말 악랄한 놈이네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기업 소송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탑이거든요. 제가 변호해서 패소한 적이 없어요. 그쪽 분야는 제가 전문가니까 이제 저한테 맡기세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죠. 준식이는 먼저 중국으로 가서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을 만나 사건 기록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참고인들 연락처를 보고 한 명씩 다시 찾아가 박 과장이 갈 만한 곳을 캐물었습니다. 그중 박 과장 일을 봐주던 회사 비서가 박 과장이 도주한 후 한 번 전화 와서 중요한 서류를 소포로 붙여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때 알려준 주소를 건네줍니다. 준식이는 당장 그 주소로 찾아갔고 거기는 해외가 아닌 울산에 있는 철강 회사였습니다. 저한테 사기쳐서 가져간 돈으로 버젓이 회사를 차렸던 겁니다. 준식이 말로는 신분 세탁을 해서 주민등록번호며 이름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더 이상 추적이 힘들어 수사가 지지부진해진 거라고 합니다. 준식이는 한국경찰에 다시 사건 의뢰를 했고 경찰은 박 과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유, 이봐. 지금 뭐 하는 거야? 무고한 시민을 왜 잡아가? 박 과장은 경찰 조사에서도 끝까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발뺌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조사실에서 박 과장과 대면했습니다. 박 과장, 내 돈 갖고 그동안 잘 살았나 봐. 얼굴이 번들번들 광이 나네. 나는 빈털털이 돼서 매일 피토하는 괴로움으로 살았는데 세상 불공평해. 아내는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 박 과장한테 이제 화낼 기력도 없어. 내 돈만 찾아오면 돼. 꼭 찾아올 거야. 나 그 돈 없어. 어디 마음대로 해봐. 박 과장은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이 되려 왜 이제 와서 괴롭히냐고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준식이는 박 과장 회사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했고 최종 승소해서 피해액 2천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 과장은 사기죄로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아들 때문에 모든 걸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내와 살던 집, 예전 회사도 인수해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기쁜 건 제게 가족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들인 준식이뿐만 아니라 준식이 아내와 딸아이는 제게 며느리와 손주인 거죠. 아들 집에 갈 때마다 5살짜리 손녀가 할아버지하고 안길 때는 정말 행복합니다. 매년 아내 제삿날엔 아내가 있는 묘소를 온 가족이 같이 찾습니다. 매일 행복해하는 저를 보며 아내도 하늘에서 환히 웃을 것 같네요. 저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